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강은나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성장의 원인이 앞으로는 산업의 부진이 아닌 사람 자체에게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이에 대해 진단해 봅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네, 앞으로의 인구 전망을 보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26년 뒤인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에 3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이 되는 건데요. 통계청은 UN 21개국의 세계 인구 전망과 2017년부터 2067년까지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표적인 고령 국가로 꼽히는 나라, 일본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2045년에는 고령 인구가 36.7%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전망치인데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네, 고령 인구가 인구의 40%가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현재 인구 비율에서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앞으로 26년 뒤에는 그 2배가 된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15% 정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 2045년 36.7%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에 2067년에는 46.5%로 인구의 거의 절반이 고령 인구가 된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예측 결과와 관련해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으로 단시간에 고령 인구가 급증해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비율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 때문에 향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렇게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부족해진다는 뜻이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12년에 73.4%로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 감소하면서 현재는 72.7%까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2067년까지 가면 45.4%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즉 고령 인구가 생산 인구 비율을 추월하게 되는 건데, 참고로 전 세계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현재 65.3%인데 2067년에는 61.7%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더욱더 우리나라의 사정이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 결과 이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 고령 인구 비중을 뜻하는 총 부양비는 올해 37.6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으로 치솟아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생산 인구 1명당 1.2명 가까이의 몫을 더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일자리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미래 사회에 청년과 중년층이 짊어져야 할 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고령화 사회 경제 선망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을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최근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을 따지는 고령 인구 부양비가 이미 20%까지 상승을 했고 2050년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생산 인구가 부양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이 때문에 경제 성장률의 추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 추이가 이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은 2021년에서 2030년에는 2%로 2031년에서 2040년에 이르게 되면 1.3%로 또 떨어지고요. 2041년에서 2050년에는 1%로 점점 더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선진국의 고용 구조까지 대입을 해본다면 2041년에서 2050년에 실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 0.6에서 0.8% 정도가 될 수 있다는 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30년 후에 경제 성장률이 1%도 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꽤나 충격적인데요. 이 정도면 저성장이 아닌 무성장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현재 각계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출산 이후의 복지가 여전히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출산 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년을 늘리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이나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법정 정년이 따로 없는데요. 늦게 은퇴를 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근로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기업 차원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서 고령 인구의 일자리를 계속 마련해주고 있고요. 이 스웨덴이나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왔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년제도 개편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인구 보너스와 인구 오너스입니다. 자, 한 단어, 한 글자 차이지만 두 가지는 완벽히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우선 인구 보너스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인구가 많고 어린이와 고령자는 적어서 고도 경제 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산 인구가 많으니 노동력이 많고 저축률도 높아서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구 보너스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 역시 고도 성장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인구 오너스는요,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줄고 오히려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생산 인구가 줄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도 감소하겠죠. 또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출산이 기피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인구 오너스에서는 저성장과 저물가, 저금리, 저고용 이런 저의 공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오너스 시대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겠죠. 정년 연장에 대한 해결책도 제기되고 있지만 조기 은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방법이냐는 의문도 듭니다. 결국 가장 큰 해결책은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일 텐데요. 모두가 소망하고 노력하는 만큼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저 역시 함께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